춘천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 시를 들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요즘 40분이면 가죠? 40분 만에 가는 것도 생겼잖아요. 용산에서 타면 40분에 그냥 돌파하는 거. 비싸긴 비싸다던데. 그래서 뭐 서울가기가 우리 집 가는 것보다 더 가까워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춘천에 하여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낭송하는 그 즐거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건 별로 안 해봤는데, 그 KBS에서 했던 낭송의 발견이라는 프로가 있었더만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낭독의 발견. 아, 낭독의 발견?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지금은 이제 끝났다면서요. 이제. 그래서 그 낭독의 발견, 거기 이제 제가 그 책으로 나온 것만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읽었더라고요. 읽고, 이제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듣고, TV로도 그걸 이제 듣고 하는데, 책을 읽어주고, 그 읽어주는 것을 듣는다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이게 새로운 의미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책을 얼마나 읽어줬지? 그런 생각도 들고, 별로 안 읽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겨울방학에 방학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세미나를 어떻게 주로 하는가 하면은, 자기 공부할 걸 이제 맡으면은 발제 준비를 해오는 거죠. 그래서 일장을 하기로 하면 그 일장을 발표자가 다 공부를 해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요약해가지고 PPT 띄우고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앉아있는 우리는 일장을 다 읽고 와가지고, 듣고서 질문하고 이렇게 세미나 진행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세미나실에 딱 와가지고 이 책을 그냥 읽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습 같은 거 안 해와도 좋으니까 그냥 와서 즉석에서 읽자. 이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실에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수원 화성도 가고, 정약용 생가도 가고, 무슨, 이태준인가? 소설가? 이태준, 인사동에 이태준 생가도 가고, 차 마시면서 읽었거든요. 세미나를 그러니까 정보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석에서 읽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읽으면 나는 그 옆에서 그걸 듣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듣고서 이제 뭘 하는 거 하니까 읽은 사람이 읽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책을 딱 듣고. 금방 내가 읽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할 때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읽고 나서 책을 딱 뜯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뭘 읽었지? 근데 이걸 몇 번 하니까 책을 읽을 때,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하고서 책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막 정리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책을 딱 뜯으면 생각이 나. 그래서, 금방 내가 읽었던 내용은 이런 건데,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책 읽기를 했는데, 유학생들도 많이 있었죠. 중국인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도 같이 했었는데, 책 읽는 거 참, 새롭다. 그래서 이번에 4월 첫째 주가 돼가지고, 우리 야외 수업 한번 할까? 그러니까 대학원 학생들이, 이게 뭐, 대학생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좋다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월 2일 날 월요일이었는데, 이 경희대를 올라갔어요. 근데 이 경희대 저 후문에 보면은 옆에 샛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천장산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서 봤을 때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저 산 이름이 천장산인데, 저는 외대를 한 20년 이상 다녔는데도 이분의 천장산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기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 올라가자. 그래서 공원에 올라갔는데, 공원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 외대 본관에 머리 정수리가 보이더라고요. 딱 이렇게. 그래서 야호 한번 다 같이 시작. 야호! 하고, 자, 앉읍시다 해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그날은 이 교과서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전부 다 각자 읽던 책을 갖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학생들이 설마 책 같은 거 갖고 올까? 한 3분의 1이나 갖고 오겠지 그랬는데, 진짜 자기가 읽던 책을 하나씩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읽어줄 거야 하고서 다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나와서
어떤 사람은 헝가리 단편소설, 이제 몇 장 되는 거죠. 그걸 읽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그걸 막 듣는 거죠. 들으면서,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뭐, 시도 한 편 읽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수필도 읽어주고 막 읽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들었는데, 학생들이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람은 이런 책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읽어지는 한국어, 그런 것들을 이제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한글의 탄생하면서, 이 한글의 탄생도 제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책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네. 중요한 부분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신문 칼럼에 낭송의 힘 하는 그런 칼럼이 나왔어요. 한번 앞으로 나오실까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가수다. 자, 한번 와보세요. 자, 이 낭송의 힘인데요.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위대한 탄생 등 바야흐로 오디션 전성시대다. 자, 내가 글을 썼다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자,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위대한 탄생 등 바야흐로 오디션 전성시대다. 주 종목은 당연히 노래와 춤. 이렇게 범국민적으로 가문을 즐기다니 나는 다이내믹 코리아라 할 나라다. 이 대목에서 드는 궁금 중 하나. 노래와 춤에는 그토록 열광하면서 어째서 낭송의 즐거움을 잊어버린 것일까? 낭송도 소리와 열정이 수반된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문을 통해 할 수 있는 보편과 표현 방식에 속한다. 그런데 왜 불안 사라져 버린 것일까? 낭송이란 텍스트를 소리 높여 읽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구조는 필수적으로 낭송을 전제로 한다. 하여 묵독을 통해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의미할 수 없다. 외국어 공부에도 낭송은 필수다. 심지어 수학 과학 책 등도 한번 소리 높여 읽어보라. 신선한 감동을 맛보게 될 터이니. 낭송은 동서양을 방문하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야말로 원초적인 공부법이다. 양송이 지닌 미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가장 먼저 노래와 춤은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다. 그에 반해 낭송은 날마다 장시간씩 지속해도 무방하다. 아니 낭송이야말로 신체를 단련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소리의 뿌리는 심장에 있고 심장은 뼈를 만든다. 동의구간. 그래서 소리 훈련을 하면 심장과 뼈를 단단히 할 수 있다. 거꾸로 목소리가 흐릿하다는 건 심장과 뼈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네, 좋습니다. 고전을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생각하기 참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단테의 신곡이다 그러면 그 신곡을 우리는 눈으로 읽지 그걸 갖다가 소리 내어서 읽으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책이나 과학책도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봐라. 읽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책이라는 것은 읽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 책을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 묵독하는 걸 발견을 했대, 어떤 사람이. 나 이제 소리 안 내고 읽을 수 있다? 이 책을 소리를 안 내고서 읽는 거야, 가만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소리 안 내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고서, 쟤는 음흉한 놈이야. 쟤 사귀지 마. 책을 갖다가 소리를 안 내고 눈으로만 읽어, 묵독을. 그래서 묵독을 하는 사람은 아주 음흉한 사람, 사귀어서는 안 되는 사악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은 눈으로 이렇게 빨리 읽으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소리 내서 이렇게. 그래서 이 근대로 접어들면서 현대로 들어오면서 책을 읽는다는 건 이제 사라져 버렸죠. 읽어가지고는 속도가 안 나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죠. 빨리 공부하려면 눈으로 확 봐야 되고 그것도 눈 한 번에 한 편씩 읽어야 되죠. 이게 속독이니까. 이렇게 속독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거든요. 속독에도 뭐 모자라죠. 책 다 읽으려면 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책을 읽기 시작하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서울대에 있었던 최재천 교수,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옮겨가셨죠. 이분이 최재천 교수가 책을 읽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책을 절대 속독을 하지 않고 읽는답니다. 천천히 읽기 때문에 소리 내서 읽는다는 거예요, 소리를. 그러니까 남들보다 책 읽는 속도가 엄청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아직도 그거 읽고 있어? 이런 사람이.
소리 내서 읽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죠. 효제처럼 살아요 하는 이효재 씨, 그분도 책을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책을 자기는 읽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읽는 전공 과목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이렇게. 읽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글도 보고서 쓰시잖아요. 보고서 쓴 다음에, 우리 보고서 쓰고 나면 눈으로만 읽지, 그걸 소리내서 안 읽거든요. 저도 보고서를 갖다가, 내 글을 갖다가 그걸 쓰고서 뭐 소리내서 읽는다가 이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눈으로만 읽지. 근데 요즘은 달라요. 그걸 소리내서 읽어보는데, 소리내서 그 자기가 쓴 글을 읽어보면은 이상한 게 금방 잡혀요. 읽어보면 이게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물이 흐르듯이 잘잘잘잘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뭐 걸리는 게 많아, 이게. 숨도, 호흡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좋은 글도. 그래서 읽기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종이책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전자책 시대죠. 여러분들도 이제 수업을, 전자책 개념으로 하신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컴퓨터를 켜놓고 나랑 컴퓨터 간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은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에서 수업을 하시는데, 점점 가상현실로 세계는 바뀌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현실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거짓 속에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이제 거진 그런 기술들이 다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입는 컴퓨터 기술. 그러니까, 귀 삽입형 아이폰, 그 이어폰, 여기 딱 삽입해가지고 귀에서 계속해서 음성이 들려오고, 눈에 컨택트 렌즈가 개발이 되는데 그 컨택트 렌즈를 딱 끼면은 디스플레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속을.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딴 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흐르는 작은 전류가 있는데 몸에 흐르는 전류를 통과시키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딱수를 딱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쫙 나한테 넘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은 뭐고 어디 사람이 다 아는 거죠, 내가. 명함을 안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두 컴퓨터 이렇게 걸어 다닐 때마다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컴퓨터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몸 전체에 대한 몸의 상태들은 실시간으로 정보가 계속 가요. 그럼 이제 의사는 내 정보를 보고서 이 사람이 어디가 좋다, 안 나쁘다 이런 걸 판단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 전체가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보그 인간이죠. 사이보그.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도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를 하나 더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도 전자책으로 다 바뀌고 있고, 미국은 이 종이책을 없애고 전자책으로 바꿈으로써 엄청난 그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하는 거죠. 책값도 싸지고, 학생들이 뭐 무겁게 가방 안 가지고 다니고, 이제 우리도 점점 그렇게 바뀌겠죠. 근데 이제 이 종이책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종이책은 오감을 만족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전자책이라는 것은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손가락 하나거든요. 이 손가락 하나로 터치해서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니죠. 휘리릭이죠. 이렇게 하면은 스마트폰이 넘어간다면서요. 이렇게, 다음, 뭐 이렇게 되고, 눈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제 그런 시대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몸을 소외시킨다는 겁니다. 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운동 같은 거 하지 말고 몸 움직이면, 가능하면 적게 움직이라는 거죠. 몸은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사람을 밥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서 디스플레이 되는 거에 가만히 복종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막 플레이가 되면서 여기 메시지를 나한테 집어 던져줍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가고 싶어도 못 가. 눈을 못 떼니까 말이죠. 종이책은 막 읽다가 재미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야.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어디 봤더라? 앞에, 뒤에도 한번 보고.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자유롭게는 못해요. 얘가 막 플레이 되는 방식대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화면이라는 것은
도처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디스플레이에서 막 눈을 사로잡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그 자기가 가진 메시지를 나한테 막 던져주는 거예요. 이걸 읽어라, 이걸 사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꾸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책을 읽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뭘 읽어야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 많은 책들 중에서 내가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 어디를 내가 스스로 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깨닫는 메시지를 내가 찾는 거예요. 영상 매체는 자기가 가진 메시지를 나한테 주입을 시킵니다. 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감동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읽고서 내가 감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종이책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아름다움, 영상 매체도 마찬가지인데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해 주는데 이 책도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표지면의 디자인이라든지 이 책의 볼륨감이라든지 전자책은 볼륨감이 없어요. 근데 이건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일정한 형태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가집니다. 이 노마 히데키는 이 한글의 탄생에서 게슈탈트 이런 말을 쓰는데 게슈탈트 독일어로 뭐 형태 이런 말이죠.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형태. 그러니까 이 책은 종이책은 자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책은 형태가 없어요. 파워 아웃 딱 하면 책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 그 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건 가상현실에만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 실존하는 거라는 거죠.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 자체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줍니다. 눈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종이책을 선택을 할 때 이 책 전체를 보는 거죠. 두께감이라든지 안을 보고 디자인이라든지 글자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봅니다. 보고 이건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난 안 읽을래. 한자 너무 많아서 안 읽을래.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눈에게 주권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촉감이라는 건데요. 전자책 못 만집니다. 손가락 이건데 두 손을 다 써야 됩니다. 이 종이책은. 두 손을 다 써서 이 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이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서 넘겨야 되는 거죠.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손을 다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죠. 전자책도 소리를 물론 낼 수가 있어요. 만들어진 소리입니다. 이제 음악을 뭐 한다든지 이렇게 소리를, 그것도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종이책이 부여하는 그런 소리하고는 다르죠. 전자음이라는 것은 휘릭 하고서 종이 넘기는 이런 소리도 자기들이 내죠. 전자책. 그러니까 그 전자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종이책하고 똑같아지려고 했어요. 나중에는 진짜 똑같을 정도로 그렇게 같아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짜죠. 진짜 실존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종이책은 조용할 때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종이를 잡을 때 스르륵 하는 소리가 나요. 잡을 때. 그리고 이걸 잡아가지고 넘기기 위해서 쥘 때 소리가 나고 이걸 넘길 때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만있어 앞에서 뭘 읽었지 하고 이렇게 넘길 때 스르륵 하는 이런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종이책이. 그러니까 이제 청각적인 만족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책이. 그 다음에 이제 촉각이죠. 만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책의 구김성이라든지 이 책을 만졌을 때 느끼는 느낌. 하드 카바를 만졌을 때랑 소프트 카바를 만졌을 때 그런 데 따른 느낌. 그 다음에 이제 후각적인 거. 책이 주는 냄새. 책마다 냄새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종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그런 얘기들 읽고 나서부터 책을 냄새를 맡습니다. 이건 한글의 탄생.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소망하고 있는데 코가 나빠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꽃 냄새 맡아봐도 이게 무슨 꽃인가 잘 모르겠고 그만큼 이제 감각적인 기능이 다 죽어버린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각이 있죠. 전자책을 맛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 종이책은 맛보는 거 가능하죠. 어떻게? 넘길 때 이렇게 안 넘어가 이렇게 안 했어요. 춤을 춰서 책 맛도 봅니다. 근데 이 영상 매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텔레비전, 그러니까 이 종이책에 적이 있어요. 이 종이책의 가장 강력한 적은 무언가 하면은 전통적으로 이 책이 뭘 제일 무서워하겠습니까?
물? 네. 물 같은 거, 이게 물에 들어가면은 이 책이 거진 꼼짝도 못 하는 거죠. 말려야 되고 다림질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책이 없어지진 않아요. 물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예.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잡으면 책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임금들이. 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없애버리고. 기억에 대한,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없애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불태우기도 많이 태웠고, 그 성경을 믿을래, 그만둘래, 사람 죽이기도 많이 죽이고, 이 성경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전쟁해가지고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답니다. 나는 성경을 선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성경은 안 써지는데,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 책이 가장 무서워하는 적은 뭔가 하면은 영상 매체입니다. 이 영상 매체가 이 책을 완전히 포위를 했는데, 텔레비전, 영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에요. 컴퓨터. 완전히 이 책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이 꼼짝 못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포기하고서 이제 영상 매체로도 넘어가고 스마트폰으로도 넘어가고 다 한국에서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의 대학을 보면 대학생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이렇게 다 하죠. 어디 가나 스마트폰인데, IT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유럽에 그 독일에 갔다 온 어떤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럽의 대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어딜 가나 교과서를 펴가지고 교과서에 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줄 치면서 교과서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참 뒤떨어진 거죠. 우리는 뭐든지 보고서 이러면 정보도 보고 편집해가지고 끝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보고서가 끝나는 건데 걔들은 그렇게 보고서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하고 읽어가지고 여기 무슨 책이 있지, 여기는 무슨 책이 있지, 책을 해가지고 그 책에서 힘들게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정보로 보고서를 쓴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경쟁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보고서 우리가 더 잘 쓰죠. 물론 IT가 발전했으니까 딱 너무 멋지게 다 하는데 그런 그 정보에는 깊이가 없는 거예요. 편집 기술은 발전하는데 그리고 정보를 빠르게 찾는 정보 검색 능력은 발전하는데 지식의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읽어가지고 여기에서 그래 이런 게 있어 하고 깨닫는 거 이런 것은 진짜 자기의 지식이 돼요.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만들어낸 정보는 안 잊혀집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정보 검색, 이런 거, 이렇게 하는 정보는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입된 정보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않아요. 보고서 내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서 얻은 정보들은 진짜 자기 것이 되고 자기 몸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IT 정보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내가 종이책을 이렇게 들고서 읽는다라는 것은, 영상 매체와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제발 좀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맨날 잔소리가 책 읽으라죠. 그만해라, 컴퓨터, 스마트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제 큰애는 중학교 2학년인데, 이놈들 친구들 다 보면 다 스마트폰에 중지됐어요. 다 뺏기고, 안 돼, 전부 다. 왜냐하면 매일 집에 하는 게 스마트폰이니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애하고 싸우는 게 늘 스마트폰하고 전쟁입니다. 하지 마라, 제발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계속 싸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게 암만 그 애한테 너 스마트폰 그만해, 영상 매체 하지 마, 책 읽어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바뀌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내가 스마트폰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내가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적어도. 그래서 저는 이 전철을 타고 다닌다거나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게임을 한다거나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는 안 사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폰을 안 쓸 수 있는가를 얼마 전에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안 쓸 수 있느냐, 과연. 스마트폰을 없앨 수 있느냐.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말리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 사실 이 스마트폰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연락이 도대체 안 되는 거죠.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666표하고 똑같은 겁니다. 666표,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이 되면 666표라고 하는 짐승의 수를 받게 돼요. 그 짐승의 수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의 몸에서 전류가 가장 그 많이 흐르는 곳이 이마하고 여기라 그러더라고요. 오른손. 최근에 인체 연구를 한 사람이. 성경은 그래서 이 이마하고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표가 그 페리칩이라고 하는 걸로 그 전에 알려졌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 그 보건법 개혁하면서 2014년인가 5년인가 그때까지 이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냅니다. 반드시 미국 국민들은 이걸 받아야 돼요. 베리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주사로 그냥 놓으면 되는 건데, 마이크로칩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겁니다. 그걸 딱 삽입하는 건데, 여기다 피부에다가 딱 삽입하면 이거 가지고 모든 정보가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카드를 쓰지 않죠. 전철 탈 때 이겁니다. 이거 딱 이거 하고, 식사 딱 하고 얼마입니까? 차 이렇게 하고. 그래서 손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마입니다. 이마에. 등에 하면 너무 불편할 거잖아요. 여기 찍어, 여기 이렇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이마입니다. 이마 없는 사람은 밥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결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데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가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도저히 이 카드비 때문에 못 살겠다. 어떻게 하면 이 카드비를 줄일까? 나는 이제 그런 걱정 안 하거든요.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도 잘 모르고 어디 쓰는가도 나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계산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한 날은 나보고 자 옆에 누워봐라. 자, 뭘 줄일 수 있겠는가 한번 봐라. 아무래도 줄일 게 없어. 도대체. 아무것도 못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못 줄이는 걸 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돈을 많이 내면서 사냐. 왜 이렇게 우리가 지불하는 돈이 많냐. 집값에다가 차값에다가 통신비에다가 근데 이 돈을 내면 낼수록 누가 부자가 되는가 하면 대기업만 부자가 돼. 근데 나는 그걸 안 내고 싶은 거 이제. 그래 스마트폰 나 안 쓸래. 자동차도 안 쓰고 그냥 다 안 쓰는데 안 쓰면 이제 원시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도시에서는 이렇게 해갖고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의 체질화가 됐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대기업을 먹여 살리는 방식이죠.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막 돈 내고 대기업들은 먹여 살리는 이런 방식인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농촌으로 돌아가가지고 진짜 전기 필요 없어. 물 필요 없어. 다. 돈 내는 것은 다 필요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살래. 그때 키워가지고 먹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통신 안 하고 필요 없어 통신. 다 끊어. 텔레비전 안 봐. 돈 되는 거는 전부 다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연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 사회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못 살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절대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디든 못 가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도 나 집에도 못 가. 뭐 언제 집에까지 가려면 몇 시간 걸어가야 되지? 한 이틀은 걸어가야 될 거예요. 판교까지 우리 집 판교까지 이틀.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서울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종이 됐구나. 현대사회에 완전히 종살이를 하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안 되는 거구나, 그게.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대로 함부로 못하는 그런 주권을 상실한 거죠.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자유를 얻고 싶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안녕. 나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는 건들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죽는 것도 그건 범죄 행위인데 자기 생명을 끊는 것도 범죄죠. 살인이죠. 살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책을 읽는다는 것은 전쟁하는 거다. 이제 이 마지막 보류를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 종이책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핸드폰을 집어넣고 책을 꺼내야 된다. 그래서 카카오톡 그런 것도 끊고 이제 끊고 페이스북도 끊고 트위터도 끊고 다 끊고 책 읽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책을 피해야 됩니다.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종이책 편이야. 애한테 종이책 읽으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네가 영상 매체의 편이 되더라도 나는 종이책 편에 끝까지 쓸 거야. 죽는 날까지 종이책 편이야 나는. 이렇게 해서 종이책을 얼마나 소리 좋냐 이렇게. 종이책의 냄새도 나. 맛있어 이렇게.
종이책을 옹호하고 종이책을 읽기를 우리 몸으로 실천해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도 낭송을 하면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마이 듣기 이분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 이거 무슨 꽃입니까? 진짜요? 잘하시네. 네. 산수유꽃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꽃 몇 개죠? 여기 이 부분이 꽃받침인데요. 꽃받침이 이 십자가로 열려요. 꽃받침이 딱 십자가로 열리게 되면 여기서 불꽃놀이 하듯이 이런 것들이 팍 튀어나오죠. 이게 이제 수술 이런 것이 아니라 요 하나가 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피면 이렇게 돼요. 꽃잎이 내장으로 벌어지면서 여기에 얘들 지금 보이는 것들은 수술이죠. 그 다음 가운데는 암술이에요. 그러니까 꽃받침 하나가 터지면서 꽃이 엄청나게 수십 개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봐가지고는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이 꽃을 자세히 진짜 어떻게 생겼나, 이걸 갖다가 보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죠. 세상이 그렇게 나를 한가하게 내버려 두질 않죠. 가면서 휙 보면서, 산수유네 하고 이렇게 가야지. 산수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한가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이 싫어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지, 천천히, 너긋너긋. 그래서 그 종이책을 읽기를 권한다는 그 김무곤 교수의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독서는 쓸데없는 책 읽기다. 그래서 애들이 책 읽으면, 야, 너 뭐 쓸데없는 그런 걸 읽냐, 교과서 읽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야단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더라도 나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책, 그러니까 자기개발서라든지 좋은 정보를 주는 이런 책을 우리가 읽었지 쓸데없는 책을 안 읽는다는 거죠.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철학책이라든지 이런 걸 안 읽죠. 그런 걸 읽을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우리가 애쓰죠. 근데 진정한 책 읽기는 그런 그 목적, 이걸 알아야지 뭘 해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런 책,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책을 읽는 게 진짜 독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이런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이 아니고 종이책인데, 종이책보다 더 좋은 책이 있어요. 그건 자연책입니다. 자연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서서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는 거예요. 그 구름을 오랫동안 쳐다보는 겁니다. 해를 오랫동안 쳐다보고, 해는 보기가 어렵겠군요. 달을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땅을 쳐다보고, 땅에서 피어나는 그 꽃들을 보고, 거기 기어다니는 개미를 보고, 흙을 만져보고, 그러니까 여기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자연의 책은 너무 많아서 읽을 수가 조차 없습니다. 근데 우린 자연책 안 읽거든요. 종이책 읽고, 종이책 싫으면 이제 영상 매체입니다. 가장 나쁜 책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영상 매체, TV, 텔레비전, 영화. 그다음 좋은 책은 이제 종이책. 그보다 더 좋은 책은 자연책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책을 못 읽는 구조로 이 사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을 그 자연책을 읽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해야 되죠. 소나무 껍질을 만져야 되는 것이고, 소나무 잎을 따야 되는 것이고, 그 잣나무가 내뿜는 그 냄새를 맡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자연책을 읽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런 삶들을 실천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비로소 내 아이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애들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노마이 듣기 교수에 대한 뉴스를 이제 보면서 이분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광고를 좀 드려야 돼요.
네. 자, 보시겠습니다. 컴퓨터를 오래 켜놨더니 반응 속도가 늦어졌네요. 한글의 매력에 빠져서 1983년 나이 30에 다시 도쿄 외국어대 조선어학과에 입학해 30년 가까이 한글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자 자체의 체계성이라든지 한글은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히데키 교수는 지난해 일본에서 한글의 탄생 과정과 특징을 분석한 교양서를 펴냈습니다. 음이 문자가 된 한글. 히데키 교수는 천년 한자 역사 속에서 한글이 탄생한 것을 세계 문자사의 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글을 만들어서 고유로 된 모든 게임을 만들지 않아도 완전히 성명이 아니고 최말리의 국민적인 반대 산소 의도도 사대주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혜 지평에서 벌어진 사상 투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데키 교수의 책은 동아시아 문자 역사 속에서 다른 문자와 비교를 통해 한글을 설명한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한글의 탄생은 일본에서 3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마이니치 신문과 아시아 조사회가 주는 22회 아시아 패턴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YTN 이신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내일은 한글날입니다. 매년 이맘 한글의 자 지적 표명이라고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미안합니다. 내일은 한글날입니다. 매년 이맘때나 되어야 우리 말과 글에 관심을 가지는데 한국인보다 한글을 더 사랑하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한글 전도사 노마 히데키 교수를 장선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노마 히데키 일본 국제교양대 개건 교수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총망받는 미술학도였지만 한글의 매력에 빠져 30년간 한글 연구에 몰두해왔습니다. 한글에 대해 묻자 지적 혁명이라고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15세기 당시 소리에서 문자를 만드는 발상은 뜻이 곧 문자였던 한자 문화의 뿌리를 뒤흔드는 혁명이었다는 겁니다. 1000년 이상 한자 한글 세계였답니다. 한글을 만듦으로써 모든 고유어로 표현되는 것들이 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관도 바뀌고 모든 전체가 바뀝니다. 미술가이기도 한 노마 교수는 훈민정음 글자체에 대해서도 색다른 평가를 합니다. 붓으로 쓰기를 거부한 형태로 산수화 세계에 출현한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마 교수가 지난해 일본에서 출간한 한글의 탄생은 마이니치 신문사가 주관하는 아시아 태평양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어판 출간을 위해 강하는 노마 교수는 한글을 인류 문화유산이라는 보편적 객관적 시각에서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한글은 유사하다. 한글 주장하면은 주위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자기네 세계를 갖다가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가를 갖다 전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독창적인 시야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한 일본 학자의 한글 사랑은 정작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글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그래서
이 히데키 교수의 그 한글의 탄생, 제 책은 어디 갔습니까? 작년 그 10월 9일 날 한글날 제가 이 신문에서 이 책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사서 읽어봤거든요. 읽고서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겨울 방학 때 대학원생들이랑 또 그 읽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 학기에 그 대학원의 학생들한테 그 이 책을 가지고 보고서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보고서 과제도 내주고 했었는데, 한국 사람이 쓰면 이렇게 아마 못 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통찰력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 그 감탄을 하게 되고 대단한 천재시다 이런 그냥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그 개념들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우리 글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관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문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세계의 문자는 한글 말고 또 어떤 문자들이 있어요? 라틴 문자? 라틴 문자랑 키릴 문자. 키릴, 네? 지금 무슨 세계에 어떤 문자가 있냐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라틴 문자도 있고, 키릴 문자도 있고, 그렇네요. 근데 그 이제 한 집안 애들이죠, 그분들. 두 집안인데. 다 이제 처음에 이제, 발생했을 때는, 이제, 어디서 그게 출발했나? 수메르 문자 이런 데서 출발했나? 일단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알파벳 집안이잖아요. 그 키릴 문자도 사실은 알파벳하고 같은 집안이라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모르긴 몰라도 그냥 크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그 문자 집안이 알파벳 집안이죠. 알파벳 집안이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한자, 한자 집안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글은 아주 적은 집안인 것 같긴 한데 대표적으로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문자 집안들이. 그래서 그런 글자들을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그다음에 이제 형음모의 트라이앵글 뭐 이런 말을 쓰는데 형태와 소리와 의미. 그러니까 이제 한자 글자는 어떤 그 한자 한 글자가 있으면 그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소리를 가지고 있고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그 한자, 문자라는 것은 어떤 문자든 마찬가지일 텐데, 문자는 형태를 가지게 되고, 소리도 있고,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면 알파벳 같은 거 A는 뭐 형태도 있고, 소리는 있지만, 의미도 있나? 왜 없어요? 영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 그런 건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A가 다른 글자하고 막 어울려야지 문자가 되니까 말이에요. 그죠? 단어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그 구조들, 이 형음의 트라이앵글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한자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로드의 시대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그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무슨 문자들이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문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자죠. 우리에게 문자는 한자밖에 없었습니다. 문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지 한글을 해놓고 얘를 갖다가 문자라고는 부르지 않거든요. 그런 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한자만이 문자라는 이름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이라는 것이 이제 뭐예요? 저쪽 지중해에서 발달해가지고 동양으로 밀려 들어왔는데 그 알파벳이 우리나라까지는 들어오지를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딱 막힌 거죠. 알파벳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훈민정음 때문에 노마 히데키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알파벳 로드는 다른 말로 하면 자음의 길인데 자음길.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 알파벳은 그러니까 그 지중해에서 발달된 그 문자들은 자음을 중심으로 그 만들어진 문자라고 하더라고요. 모음이 없었답니다.
근데 이제 훈민정음에 오면서 비로소 모음도 형태를 가지기 시작했다. 모음 글자가 모양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알파벳로 그러니까 자음길이 아니라 모음길, 모음을 형태화하는 그런 문자였다. 이런 점에서 새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분법 시스템인데, 그 한자는 이분법 시스템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어문학에서 예를 들자면 하늘이 있다 그러면 하늘을 tn, 하늘 천자를 써놓고 tn 이렇게 읽을 때 이 tn이라는 소리를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 tn이라는 음절을 t라고 하는 자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t로 시작했잖아요. 첫 자음. 첫 자음을 성모, 이런 이름을 부르고, 그럼 나머지 부분이 en 하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운모?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성운학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어물론을, 중국 어물론을. 그러니까 첫 소리와 나머지 부분,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 중국의 하나의 음절을.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음절이거든요. 우리가 티엔 이렇게 할 때 티엔 하고 소리를 발화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음절인데 그 음절은 하나의 자음과 나머지 부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음운학이었거든요. 근데 그 음운학이 세종시대에 들어오면서 세종은 그 이분법을 벗어나면서 삼분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tn 했을 때 t 하는 자음을 알고 있고 en 했을 때 그 en을 e와 n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tn, en 할 때 en, e 하는 건 모음이고 뒤에는 n 하는 것은 받침이다 이건. 그래서 하나의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소리와 모음과 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한 음절이다. 그걸 갖다가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삼분법이거든요. 하나의 음절을 갖다가 세 개로 나누어냈다는, 그러니까 이 종성을 발견해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종성을 한국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일본어에는 종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N 같은 그런 게 겨우 있죠. 근데 중국어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어도 N이나 이형이나 이런 비음이 받침으로 올 수가 있고 나머지는 받침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중국어는 프, 트, 크 같은 이런 파열음이 받침으로 있었는데 이 흔들어오면서 받침들이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받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N, 이런 그런 것만 받침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국어에서는 받침을 갖다가 빼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이 받침이라는 소리를, 이 받침이라는 것은 첫 소리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첫 소리를, 자음을 만들면서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는데, 왜냐하면 종성은 첫 소리랑 똑같다. 똑같은 거다. 그걸 갖다가 인지를 해낸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말에서 받침을 7개씩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을 해낸 것인데, 그래서 이걸 삼분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노마 히데키 교수는 한글은 삼분법 시스템이 아니라 사분법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새로운 이런 얘기는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는 성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세시대는 성조 언어였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사분법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 교수님은 그걸 갖다 사분법, 이건 성조를 강조한 겁니다. 성조를 빼버리면 한국어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새로운 하여튼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글 표기의 3층 구조인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소리를 갖다가 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 소리를 갖다가 문자로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느냐. 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문자로 바꾸는 방법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한글을 표기한다는 것은, 한글은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자음, 모음, 자음 하는 음소들을 표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음소들이 모이는 음절도 표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음절로부터 단어도 표기할 수가 있고, 그런 한글은 삼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영어 같은 경우에 영어로 글자를 쓴다고 한번 해보세요.
A, B, 뭐 P, 이게 자음이다, 모음이다, 자음이다, 모음을 나열하죠. 이 외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모를 그냥 일직선상에 나열하는 거예요. 한 단어가 끝나면 띄어서 또 단어를 쓰고 띄어서 단어마다 띄어서는. 그러니까 이 표기법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어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어로 가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음절인데 가 이런 음절인데 그건 이제 음절 표기예요. 음절을 표기하는 대신에 그 음절 안에는 자음과 모음을 분석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문자 가라는 문자가 있으면 그 가 안에 어디가 자음이고 어디가 모음이냐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파벳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단어를 보면 아 얘는 자음, 얘는 모음 알 수가 있는데 대신에 그 알파벳에서는 음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써놨을 때 얘가 몇 음절이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눈으로 봐가지고 모르는 거죠. 근데 일본어는 글자를 써놓으면 한 글자가 한 음절이에요. 그러니까 음절을 나타내주는 표기라는 거예요. 근데 한글은 음소를 표기하면서 음절도 표기하면서 단어도 표기하는 그런 복합적인 삼천구조의 표기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문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기교들을 다 부린다는 거예요. 이 한글이. 그것을 이제 삼천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글 표기 방법의 세 가지 그 구조 그런 것들을 우리를 보면서 한글을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혁명이라고 하는 건데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지혜혁명이다, 지식의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노마 히데키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인 거거든요. 그 얘기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버렸나? 네. 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현재부터. 이 책에는 이제 중요한 외국어들이 나오는데요. 에크리티르, 이런, 불어에서 가지고 온 단어인데, 뭐, 쓴다 이런 뜻인가 봐요. 에크리티르 이렇게 쓰는데, 특별한, 멋지게 보이지만 다른 뜻은 없고 그냥 문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에크리티르라는 말이 나오면, 문자 이렇게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슈탈트라고 하는 독일어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형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라는 영어가 나오는데, 이 레이어는 그냥 청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어 구조가 그 소리의 세계가 있고, 소리의 세계 위에 문자의 세계가 있고, 이렇게 청으로 설명을 합니다. 음소의 청이 있고, 음절의 청이 있고, 문자의 청이 있고, 이렇게 청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레이어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멋지게 보이는데, 불어, 독일어, 뭐 영어 이렇게 써가지고 멋져 보이는데, 사실 별 뜻은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그냥 멋져 보이려고 쓴 거고, 진짜. 그래서 읽으면 괜히 좀 멋져 보여요. 읽을 때. 그래서 이 문자들을 크게 나누면 이제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뜻을 나타내는 그런 문자죠. 글자를 딱 써놓고서 그 글자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글자예요. 어떤 글자입니까? 한자죠? 네. 한자가 그런 거잖아요. 딱 써놓으면 그 한자, 우리가 뭐 그걸 음도 몰라도 뭐 하여튼 우리는 그 한자의 중국 발음은 몰라도 이게 무슨 뜻이다 이런 것들을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자 자체가 의미를 곧바로 나타내주는 그런 글자가 표의 문자입니다. 그런데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글자가 그냥 소리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음을.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 그래서 이 중국어 같은 경우에 이 표의 문자는 표의라고 했을 때 이 의는 단어 자체입니다. 그래서 매산자를 써놓으면 이게 산이라고 하는 탄이란 낱말이죠. 의미를. 그러니까 이건 단어 문자입니다. 글자 한 개가 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한 글자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런 그걸 표의 문자라고 하고 중국어가 대표적인 거고, 표음 문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리를 나타내 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일본어의 가다 이러면 이것은 한 음절이죠. 음절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게 뭐 단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의 음절이 2음절이 되거나 3음절이 되거나 음절이 모여야지 비로소 단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뜻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소리를 나타내 줄 뿐이에요. 소리를 나타내 주는데 소리 중에서 한 음절, 음절은 발화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역만은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기역만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렇게 모음을 붙여가지고 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음 혼자서는 발음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음소를 나타내주는 알파벳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소리를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얘 혼자서는 음절도 표기를 못하는 거죠. 혼자서는. 그러니까 다른 자음하고 결합을 하고 모음하고 결합을 해야지 얘는 한 음절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얘 혼자서도 음절을 구성할 수가 있죠. 얘 혼자 쓰여 있다면 뭐 혹은 A 이렇게 한 음절이 될 수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음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음 혹은 모음이라고 하는 음소를 나타내주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최소 단위죠. 소리의 최소 단위는 음소입니다. 음소. 그래서 이 음소들이 모여서 음절이 되는 것이고, 이 음절이 모여서 단어가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한글은 음소 문자냐, 음절 문자냐, 단어 문자냐, 무슨 문자가 되는 겁니까? 표의 문자? 표음 문자? 그렇죠. 한글은 표음 문자죠. 표음 문자? 맞아요. 표음 문자. 표음 문자 중에서 음절 문자인가요? 음소 문자인가요? 음소 문자죠. 네. 음소 문자라는 것은 한글이 자음과 모음을 표기한다라는 사실, 자음 기역도 표기하고 모음 아도 표기하니까, 자음과 모음을 표기하니까 음소 문자입니다. 그럼 음절 문자는 안 됩니까? 음절 문자이기도 하죠. 음절 단위로 우리가 한글을 쓰잖아요. 한글 이러면 이음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글자가 한 음절입니다. 한국어는. 그런 점에서 일본어의 음절 문자하고 한국어는 똑같아요. 음절 단위로 쓰니까. 음절 문자이기도 하고. 그럼 단어 문자는 아닌가? 예를 들어서 꽃이 하고서 이음절로 쓰면 꽃이라는 건 단어예요, 아니에요? 단어잖아요. 단어 단위로 쓰잖아요. 꽃 하는 것도 단위고 이 하는 이도 조사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쓴 거예요. 꽃이 하고서 두 단어를 쓴 겁니다. 이음절을 쓰면서 두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단어입니다. 단어 표기예요. 그러면 한글 표기라는 것은 음소 문자이면서 음절 표기를 하고 단어를 표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문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글은. 그래서 한글은 음소 문자인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음절 문자는 아니냐? 음절 문자도 맞다는 거예요. 단어 문자이기도 하고. 그렇게 복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한글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의 그 한자의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 단어가 어떻게 다른 단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상형이죠. 이 상형은 진짜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이 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고, 이 가운데 있는 건 뭐죠? 해 가운데 까맣게 있는 거. 예, 흑점이죠. 네, 흑점을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쪽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어떤 거, 이제 기초 위에다가 위에 올라가 있다, 뭔가가. 이렇게 해서 위상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자는 글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사람의 말은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믿을 신자가 되는 글자 두 개를 합치는 글자입니다. 이 형성자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나타내는 형태부랑, 여기 이제 이 형태 쪽은 의미를 나타내게 돼요. 의미부랑 소리부로 나누어지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물숫자는 의미부가 됩니다. 물이라는 뜻이 되고, 요쪽은 소리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가짜입니다만, 나중에 소리가, 이 글자에서는 하자로 소리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읽히면서, 이건 강물이다. 강이라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랑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두 개 합쳐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한자의 80%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성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글자들은 적고 여기가 많다는 거죠, 이쪽이. 그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이제 전주인데, 이 전주는 이 원래 있는 이 글자를 그대로 남겨놓고서 이 형태를, 이거는 이제 음악이라는 의미인데, 이 글자를 다른 뜻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음악이라는 뜻으로 쓰지 말고 이번에는 즐기다 이런 뜻으로 쓰자. 즐길 낙자. 소리도 이제 물론 바뀌었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이미 있는 글자를 다른 뜻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동자 이어져. 같은 글자인데 다른 뜻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6번째가 뭐죠? 육서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코카콜라 이런 걸 갖다가 구가구락 뭐 이렇게 쓰고 뭐, 예, 그렇죠. 가차죠? 가차? 가차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6번째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바람에 못 찍었어요. 6번째는 이제 가차입니다. 가차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코카콜라가 있으면은 구가 구락인데, 입구자라는 것은 원래, 입이라는 뜻의 소리가 원래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갖다가 코카콜라의 코로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자의 소리를 다른 데다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구할구자를 쓰고 있는데, 이 구할구자가 원래 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갑옷이라는 뜻이었답니다. 갑옷. 옷이라는 뜻이었대요. 근데 이 소리가 구한다라거나 갑옷이라는 그 소리랑 구한다, 남을 구한다 할 때 그 구자랑 소리가 똑같았답니다. 중국어에서. 그래서 구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글자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거 어떤 그 글자의 소리가 다른 의미하고 구한다라고 하는 그 동사하고 소리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 동사를 사용하고 싶을 때 이 글자를, 명사인데 이건 옷이라는, 이거 갖다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진짜 구할구자가 되고, 그러면 갑옷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밑에 오들자를 하나 더 붙였다는 거예요.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있는 글자를 소리가 똑같은 다른 글자로 쓰는 거, 그런 방식을 가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자는 6가지 방식에 의해서 글자들을 확대해 나간다, 확장해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형태와 의, 이 3가지 트라이앵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6개 글자의 이 6가지 조자법이라고 하는데, 한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 방식이 이 트라이앵글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날일자 같은 경우에 해잖아요. 그러면 이 해는 그 날일자라고 했을 때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날일자가 음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의미도 가지고 있고, 한자 상형자라고 하는 것은 이 형, 의 3개의 이 3개의 형이 합쳐서 글자 한 글자를 만든 거다. 형음의가 완전히 통일된 그런 글자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나머지 그 6가지 방법, 이제 상형을 빼고 나서 5가지 방법은 이 형과 의가 만나서 글자를 만들 수도 있고, 음과 의가 만나서 여기에서 글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자, 이 형태와 의미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낸다? 어떤 글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여기 우리가 이제 써놓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상형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제 어떤 게 있었어요, 금방? 추상적인 기호를 쓰는 지사,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뜻을 두 개의 뜻을 모아서 하는 것은 뭐였어요? 회의,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은 의미부와 소리부를 결합시키는 형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글자를 다른 뜻으로 바꿔서 쓰는 전주, 소리가 똑같은 글자를 다른 의미에다가 갖다 쓰는 가차,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형태, 추상적인 기호를 이렇게 써가지고 위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줄을 하나 긋고 위에, 이건 위에 있다. 이렇게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서 위라고 하는 추상적인 뜻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어느 변에서 지금 이런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과 의죠. 이 형태, 어떤 그 형태를 막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그건 위에 있는 뜻이다 이런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리도 물론 부가적으로 따라 붙습니다만 주로 이 변에서 저 지사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의자다 그러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글자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뜻을 창출해내잖아요. 어느 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어떤 형태 두 개, 그러니까 이런 거였잖아요. 사람인이랑 말씀은, 그러면 이 사람인이라는 형태와 말씀은이라는 두 개의 형태, 이 두 개의 형태를 조합해가지고 이건 믿을 수 있다 이런 의미, 믿음이라는 뜻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태와 의미 이쪽 변에서 일어나는 글자 조자법이죠. 그러니까 저쪽도 이제 회의도 이쪽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자, 형성이다 이러면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랑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 두 개를 결합시킨 거예요. 그럼 어느 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얘기가 좀 헷갈리죠? 형성자, 어떤 글자가 있어요? 그렇죠. 요건 이제 의미부고, 이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쪽은 소리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삼수변이랑 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 가짜 쪽, 하, 이렇게 소개가 납니다. 이 두 개의 변에서 새로운 글자들을 창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그 다음에 이제 전주입니다. 이것은 이미 있는 글자인데, 그걸 갖다가, 다른 데다가 쓰는 거였죠. 절길낙자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만. 이것은 음악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글자를 그대로 놔두고서 즐긴다 이런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어느 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형태와 의미죠. 이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 변에서 전주라고 하는 글자 조자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하나는 가차인데, 이것은 아까 이제 구할구자 이런 거였죠.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구할구자인데, 이 구할구자가 원래는 갑옷이었다. 근데 소리가 구한다, 세이브 이런 뜻하고 똑같더라. 그러면 이 글자를 갖다가 구한다라는 동사로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보고서 이 글자의 소리로서 다른 의미로 갖다가 쓰는 거죠. 어느 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기입니다. 소리가 똑같은 글자를 다른 뜻으로 쓰는 거죠. 명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새로운 뜻으로 이렇게 이 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의 육서 중에 5가지 중에서 상형 글자는 이 세 개가 통합된 그런 방식이라면, 이제 지사는 이쪽 변에서 일어났고, 회의도 이쪽 변에서 일어났고, 전주도 이쪽 변에서 일어나고, 그 세 가지는 이쪽 변에서 한자 글자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쪽은 형성자라든지 가차, 그런 글자들, 음과 의의 변에서 새로운 글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한자에서는 이쪽 변이, 형과 음의 변이 매우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 변화는. 이 변화는 한자 자체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중국어 위에다가 일본어를 갖다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위에다 일본어를 딱 갑자기 갖다 겹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기에 형태에 매산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산에 대한 의미, 이쪽은 산 알겠는데 이 산을 일본어로 어떻게 읽느냐 말이죠. 그걸 갖다가 산 이렇게 읽지를 않고 우리 책에서는 야마 이렇게 읽었더라고요. 야마. 그걸 갖다가 야마 이렇게 일본어로 야마가 산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매산자를 야마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일본어로 가면은 이 일본어를 이 어떤 일본어의 그 한자를 갖다가 자기들이 훈독을 하는 거예요. 그 매산자가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지? 일본어 방식으로 읽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훈독이라고 그러는데, 한자를 소리로 읽지 않고 그 뜻을 일본어 뜻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매산자를 써놓고서 그걸 갖다가 산 이렇게 읽지를 않고 뭐 매 이렇게 읽는다든지 그럼 그게 훈독이거든요. 한자리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산 이렇게 읽잖아요. 앞에 있는 것은 뜻으로 읽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소리로 읽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한자리를 읽는데 그러니까 이 음과 형의 이쪽에서의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한국어나 일본어로 한자가 넘어오면서 여기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형과 음의 선상에서 일어난 아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선상의 아리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지선상의 아리아가 아니라 형과 음의 변에서 형음 선상에서 일어난 아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음 선상의 아리아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87쪽. 자, 누가 읽어보실래요? 응? 자, 읽어보시죠. 87쪽. 앞으로 나오십시오. 87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죠. 그쪽만 읽으시면 돼요. 그 파란색 제목 있는 그쪽만. 형음 천상의 아리아. 이 한문 훈독과 훈일기라는 시스템이야말로 형음의 트라이앵글의 형음 천상에서 일어난 한자 에크리프트의 역사상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한문 훈독과 훈일기, 말하자면 형음 선상에서 다른 언어음으로 연주되는 촉절 기교이며 형음 선상의 아리아이다. 이는 한자권 내부의 율법 증식 시스템인 전주와 가차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초월한 율법 증식 시스템이었다. 중국어 방언의 존재를 생각해보면 음은 각각의 방언 간에 다를 수 있고 같은 한자가 방언에 따라 다른 음으로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음가 자체가 방언별로 시프트하는 것이지 같은 방언 안에서 하나의 음 위에 또 다른 새로운 음이 획득되는 것은 아니다. 산이라는 문자가 산이라는 음 외에 야마라는 새로운 음을 획득하는 훈일기, 즉 석도과는 다르며 한문 훈독과는 더욱더 다른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으나 언어의 평면과 문자의 평면은 서로 다르다. 언어의 평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어라는 층에 일본어라는 새로운 층이 포개짐으로써 온전되어 왔던 형음축까지 변형할 수 있게 된 형음의 트라이앵글 시스템은 극한까지 활용된다. 한문 훈독이란 하나의 언어 평면에 또 하나의 새로운 언어 평면을 더하여 쌓음으로써 형음의 트라이앵글 시스템에 남겨져 있던 마지막 가능성을 실현하는 극한의 용법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자의 평면과 언어의 평면을 오가는 다층적이고 동적인 변형이야말로 동태로서의 세계, 에크리티르사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자사, 새로운 문자사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래서 형음의 트라이앵글이 이 한자가 일본과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비로소 그 트라이앵글이 말하자면 극한의 활용법까지 그렇게 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글자의 그 조자법의 초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릴 수 있는 기교는 다 부리는 거죠. 마지막 기교를. 그런 것들이 일본의 한자, 일본에서 그 한자를 읽는 훈독하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그것을 읽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실현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쪽 부분 되게 재밌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구결로 어떻게 읽었냐 막 그런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여기 읽으라고 다 써놨군요. 자, 그래서 이 한글의 그 특징을 다시 한번 다른 글자와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요. 이 알파벳 문자라고 하는 거와 가나 문자 한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파벳은 단음, 이 단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음과 모음이에요. 자음과 모음을 배열한다. 모음,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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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자음과 모음을 배열하는 방식이에요. 배열하는데 이것은 자모를 배열하는 대신 음절 경계를 나타내주지 못한다. 이게 알파벳이 우리는 이제 알파벳,
그러니까 삼음절이다. 이거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이걸 어디까지가 이음절이지?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이 글자만 봐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음절이고 여기는 이음절이고 얘들은 삼음절이고 이걸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응? 끊어야겠죠. 어떻게 끊어야 되겠어요? 하이픈 같은 거 여기다가 하이픈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래야지 얘가 삼음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잖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려면 발음 기호를 쓴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 첫 번째 음절을 다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이거 크게 A, 이쪽은 P 크게, 이쪽은 B 대문자로 이렇게 쓰는 방식. 또 하나는 박스 처리하는 게 있어요. 요만큼 이음절 박스로 이렇게 내면. 아니면 밑줄 긋기. 요만큼 이음절, 여기 이음절 이렇게 해서 줄 3개를 긋는 방식. 이렇게 음절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호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알파벳 문자로서는 이게 음절 구조를 못 보여주는 겁니다. 몇 음절이다 하는 것을 못 보여준다. 음절 경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절 내부 구조, 이것은 이제 X표가 아니라 0표로 바꿔야 되겠는데,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음절의 내부 구조라는 것은 이 일음절이라고 하는 L 했을 때 이 일음절의 구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L이라는 하나의 음절은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P 하는 이 두 번째 음절은 두 개의 자음과 하나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벳 하는 세 번째 음절은 이 두 개의 자음과 가운데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음절의 구조, 음절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네요. 지금 제가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잘못 표시했네요. 음절의 내부 구조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가나랑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건데, 이 가나 쪽은 이 글자 하나하나가 가, 나 해서 이음절인데, 이것은 단음을 배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고 했을 때 이 가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가 자음이고 어디는 모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음 배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절을 표기한 것이고 그 대신 이제 음절 경계를 보여주죠. 왜냐하면 글자 하나가 한 음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음절 글자 수만큼 음절이 되는 거니까 음절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한 글자가 한 음절이에요. 그런데 이 음절의 내부 구조는 보여주질 않습니다. 이 음절이 1음절이 내부 구조, 이게 어떤 자음과 어떤 모음으로 되어 있느냐 그걸 못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안 보이는 거죠.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막혀서 구조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런 글자고, 그러니까 얘 두 개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얘가 0표면 얘는 꽃표, 얘가 꽃표면 얘는 0표, 얘가 0표면 얘가 꽃표.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근데 한글은 모두 다 O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니까 이 한글은 단음을 배열하고 있다. 자음과 모음과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단음, 자모를 배열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에서는 알파벳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음절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1음절, 2음절, 가나 표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런가 하면은 한 음절의 내부 구조를 보여줘요. 이 1음절은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는 투명하지 않은데 얘는 투명한 거죠.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음절의 내부 구조까지 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O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한글은 문자로서의 그런 우수한 그런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은 단음 문자이면서 동시에 음절 문자가 되는 거예요. 알파벳은 단음 문자입니다. 그죠? 가나는 음절 문자입니다. 음절 단위로 포기하고 있으니까 한글은 단음 문자이면서 음절 문자예요. 그러면서 이 글자가 한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하나 혹은 큰 이런 의미도 나타낸다면 얘가 단어도 보여주죠. 이거 글, 단어잖아요. 그러면은 단음 문자이면서 음절 문자이면서 무슨 문자? 단어. 한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건 그런 단어 문자예요. 그런 기능들을 다 그러니까 막강한 표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문자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문자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문자들은 다 이건 할 수 있으면 저건 못하고 저게 할 수 있으면 이건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한글은 자유자재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난 다 할 수 있어. 이 세계의 모든 문자가 하는 일은 난 다 해. 이렇게 강력한 문자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을 사분법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선 중국어의 한자의 구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한자의 음절은 두음이라고 하는 이니셜, 여기는 이제 성모라고 부르고 이쪽은 나머지 부분은 음모입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중국어인데 이 초성 다음에는 계모음, 그러니까 tn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이니셜이고 자음이죠. 이 나머지 부분이 이제 음모인데 이쪽은 모음이 이게 주모음이죠. n 하는 게 주모음인데 여기에 이제 이중모음 형성하는 거죠. en 앞에서 들러붙는 이건 이제 부가되는 그런 모음입니다. 이렇게 모음 두 개가 올 수가 있고 이쪽은 이제 자음이 하나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n이나 이게 달라붙은 거죠. 이제 이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요 앞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그러니까 이분법입니다. 여기랑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성모와 음모 이렇게 이분법하는 구조가 한자 이름절의 구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T라고 하는 것은 성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자들은 자 이거는 이제 뭐 그 상성인 것 같은데 TN 높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4개의 성조가 있는 거죠. 그런 그 성조가 글자마다 모든 글자들은 성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읽을 건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조를 표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국어의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첫 자음이랑 나머지 부분, 이 나머지 부분은 가운데 모음 2개랑 이게 받침 그리고 성조 이렇게 이 전체를 음모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정음에서는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분석해 낸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분석해 내느냐? 이 중성 부분이랑 받침 이걸 갖다가 분리해 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삼분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액센트는 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통상 이제 국어사에서 훈민정음은 삼분법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분법만 하더라도 중국의 어문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대단한 업적이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음과 자음을 분석해냈다는 거 이 자체가 대단한 그러니까 현대 언어학에 완전히 접근한 거죠. 그렇게 이제 높이 평가를 하는 것인데 노마이다키 교수는 이 액센트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사분법이다.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글을 써놨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성조가 있다. 그것을 낮게 읽어야 될지 높게 읽어야 될지 낮다가 높게 읽어야 될지 이런 성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성조까지 포함되어야지 그게 완전한 한글이 되는 것이지 한국어가 되는 것이지 이 성조를 빼버리면은 완전한 한국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악센트를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사분법으로 구성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단 말이죠. 이 노마이다키는 사분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제가 썼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 나란 말씀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 첫 부분이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그냥 이거 성조를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점이 하나도 없으면 이건 평성이에요. 평성이라는 얘기는 낮습니다. 이 점이 하나가 있으면 거성이에요. 이건 높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점이 2개면 상성인데, 이건 상성은 낮다가 높아져요.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가 동시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이 없어서 평성이면 무점이면 이걸 읽을 때 나 이렇게 읽어야 되고 점이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점에 따라서 점이 없으면 점이 있으면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점이 2개면 이렇게 낮다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조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 나란 말씀이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나랏 말쌈이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뭐냐? 제가 이번 강의를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하나 도입했어요. 이건 특허입니다. 제가 발명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누구한테 소개할 때 반드시 제 이름을 써야 돼요. 이 특강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이거.
특강 얘기도 하시고. 자, 이제 밑에 끄면 평성이에요. 낮게 해라, 위에 껴서 높게 해라. 이 두 개가 있으면 낮다가 높아져라. 이런 겁니다. 얘는 밑이네요. 그러니까 나랏 말 사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쪽 부분 이 상승은 현대국어로 오면 장음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달리는 말, 사람이 하는 말이죠. 달리는 말, 이건 한 걸음이에요. 말, 근데 말은 말, 이렇게 두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장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걸음이 좀 길어져요. 그러니까 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어를 읽을 때, 나랏, 말, 사미.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랏, 말, 사미. 이게 너무나 율동이 잘 있어서. 그래서 옛날 책을 읽을 때 진짜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마이드키 선생님이 일본인이니까 이 한글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면서 이 방점을 살려서만 읽으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성조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읽는 거죠. 그 방점이 있으면 무시하고 나란 말씀이 죽인다 이렇게 평범하게 읽는 거거든요. 그런 그 인식을 해냈다. 그래서 성조가 얼마만큼 중요하다 이런 인식들을 해냈다는 것을 그래서 한국어는 사분법 구성이다. 성조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해냈다는 것을 높이 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파벳 로드가 끝났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희미하긴 합니다만 이 지중해에서 일어난 그 지중해 문자 여기에서 모든 글자가 시작한다. 그러니까 글자는 이제 크게 여기에 있는 알파벳 집안이랑 여기에 있는 한자 집안이랑 여기에 있는 한글 집안 크게 세 가지 집안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한글 집안이 있는데 이 알파벳 집안이 말이에요. 동방 알파벳이랑 북방 알파벳으로 나누어진답니다. 그래서 여기 북방 알파벳으로 올라가면 그리스 문자라든지 슬라브 문자 이제 키릴 문자에 하겠죠. 이 표가 재미있는데 이렇게 생긴 표는 왼쪽으로 왼글씨입니다. 이게 왼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저쪽으로 오른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저리로 가는 글씨예요. 이게 이렇게 생긴 것은 이제 오른쪽 글씨 쓰기죠. 이쪽으로 이런 거 오른쪽 글씨 쓰이고 이렇게 생긴 것은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겁니다. 정음도 한글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쓰는 거죠. 세로 쓰기예요. 이렇게 쓰는 거고 얘들은 가로쓰기인데 이렇게 쓰는 가로쓰기가 있는 거죠. 애들. 그게 동방으로 오면서 오른쪽으로 쓰는 쪽으로 이 인도나 티베트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방 알파벳은 다시 북방길과 남방길로 나누어지는데 이 북방길로 간 문자들이 이렇게 넘어왔고 그다음 남방으로 간 것은 인도나 이쪽으로 이렇게 막 번져나갔다. 그리고 북방 알파벳 길은 이렇게 가서 유럽 쪽으로 알파벳 오른쪽 쓰기 이렇게 글자가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알파벳 로드입니다. 근데 이 알파벳 로드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서 끝나는가 하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자도 막 회오리처럼 영향을 막 주변에 미치잖아요. 이렇게. 일본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막 퍼지는데 여기까지는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음에서는 이렇게 동방으로 온 알파벳 로드 자음 문자길이라고 하는데 이 자음 문자길이 여기서 끝난다. 여기서는 모음 문자길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음 문자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기에서 문자가 만들어질 때 자음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이 그 히브리어로 구약이 써져 있고 신약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써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뜻하는 글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음만 있으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한번 읽어보자. 야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와가지고 이거는 여호와 우리는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렇게 읽는데 그 글자만 봐가지고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야훼. 모음 글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아랍으로 가면 아랍에서도 모음 글자가 3개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A하고
E, O, 이게 세 개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얘가 우리 책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KTB가 나왔나요? KTB라고 했던가? 이렇게 자음 세 개만 있으면은 이게 뭐 쓴다 이런 그런 뜻이래요. 거기에다가 이제 모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카타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쓴다라는 얘기가 되면 뭐 키모가 되면은 모음을 바꾸면 그게 쓰는 사람이 되고 또 뭘 좀 바꾸면 책이 되고 이렇게 모음 글자는 그러니까 자음 글자를 딱 정해놓고 모음만 이렇게 살짝 바꾸면서 뜻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자음만 글자로서 취급이 되었고 처음에는 자음만 만들어졌고 모음은 안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아랍어 쪽으로 오면서 비로소 그러니까 아랍어 쪽으로 오면서 모음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음 문자끼리인데 한국어는 이 자음뿐만 아니라 모음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자음 문자끼리를 여기서 종식시켰다. 자음 문자끼리 끝나도록 이제 끝 이런 시대는 이제는 모음의 시대가 와서 모음을 만들어 비로소 이 정음에서 모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데 이 자음 문자끼리 끝났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글의 창세 131쪽.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1쪽. 자, 한번 읽어보시죠. 네. 그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보시고. 자음 문자로 그의 종언, 모음의 형태를 부여하다. 이러한 다른 문자를 보면 문자의 평면에서 자음, 자모는 견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 모음은 형태가 불분명하다. 모음과 자음이 서로 독립된 단위 같은 자격으로서 문자상에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 말하자면 모음은 자음과 자음 사이의 빈 공간을 빠져나가는 바람이었다. 모음은 문자의 평면에서는 명확한 형태를 부여받지 못하며 어디까지나 음의 평면에서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다. 문자의 평면에서는 구조적으로 자음의 게슈탈트, 형태가 배치된다. 사람이 그러한 문자를 읽는 행위를 수행할 때 자음 사이의 동부를 모음이라는 바람이 지나가면서 언어음이 생성된다. 자음, 자모들 사이에 숨어서 보이지 않던 모음이 자음과 어울려 의미를 부르는 언어음이 되어 울려 퍼진다. 서방에서 아시아 깊숙이까지 들어온 다른 문자는 알파벳이라는 그러한 음향 장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방을 통해 온 알파벳 로드란 그 뿌리가 자음, 자모, 로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시아를 가로지른 자음, 자모, 로드의 종착지에서 어슴풀의 한 모음의 단어의 게슈탈트, 형태를 부여한 것이 바로 훈민정음이었다. 네. 자음의 동굴에 모음이 빠져나가는, 자음을 세워놓고, 그 자음 사이로 모음이 빠져나가는 그것이 언어다. 언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문학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바람과 같은 모음, 이 얘기는 자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지를 해내는데, 그래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모음은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형태화, 게슈탈트로 변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들은 그걸 집어낸 거예요. 모음은 이런 거다. 그러면서도 그 모음을 상영해내죠. 하늘을 상영하고 땅을 상영하고 사람을 상영하고 이렇게 모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모음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자의 역사라는 것은 자음의 역사였는데 훈민정음에 오면서 비로소 모음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새로운 문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모음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것이고, 한글 표기에 이제 3층 구조인데요. 세 가지 층위로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쓰는 방식, 이것은 이제 영어 알파벳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음론적인 평면이다 그랬는데 음소적인 표기, 음소적 표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소를 적는 겁니다. 음소라는 것은 자음과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방식을
풀어쓰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풀어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풀어쓰기를 하자는 얘기는 최연배 선생, 주시경 최연배 선생이 이 얘기를 했었죠. 풀어쓰기 하자. 왜냐하면 한글을 풀어쓰기 하지 않으면은 기계화되지 않는다. 타자기가 처음 나왔을 때 한글은 이게 받침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기계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된다, 도대체. 한글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영어처럼 자음과 모음을 그냥 일직선상에 써야 돼. 한글도 풀어쓰자. 그래서 풀어쓰기하고 한글 필기체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죠. 한때 풀어쓰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글도 풀어쓰기 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영어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음절 단위로 쓰는데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그냥 나열하지 않고 음절 단위로 이렇게 쓰는 것을 풀어쓰기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모아쓰기입니다. 그래서 풀어쓰기와 모아쓰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방식은 모아쓰기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지금 모아쓰기 방식입니다. 음절 단위로 묶어서 쓴다는 거예요. 모아쓰기인데 이 모아쓰기는 말이에요. 두 가지 층위가 있어요. 이렇게 음절 단위로 모아서 쓰는데 이것은 음절 구조,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밤이 깊었다라고 할 때 밤이, 미 두 개의 음절을 인식해낸 거죠. 그 음절을 그대로 쓴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쓴 겁니다. 이렇게 쓰는 방식이 음절 구조론적인 층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음절적인 표기죠. 소리 나는 대로 써주는 거예요. 음절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소리를 그대로 반영한 표기법이죠. 그런데 이쪽 표기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죠. 소리는 밤이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표기를 갖다가 밤이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를 갖다가 무시하는 표기법이에요. 소리를 무시하고서 이렇게 쓰는 건데 한글 표기법에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글을 쓸 때 첫 번째 소리대로 써라. 두 번째 어법에 맞도록이죠. 그 어법에 맞도록 이 말이 형태를 밝혀서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쓰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확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밤이? 이런 단어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밤이라는 형태로 딱 아는 거죠. 이건 밤, 먹는 밤이든지 까만 밤이든지 밤, 이거 알죠. 형태를 보고서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리를 무시하고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이 체연, 명사랑 조사를 분리해서 쓴다. 뜻을 알아볼 수 있도록 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두 가지 표기법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걸 쓸 때 이렇게 쓰는 방식을 형태 어물론적인 층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형태소적인 표기법이죠. 이건 음절적인 표기법이라면 이건 형태를 밝히는 표기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음절 구조, 이음절로 된 것을 이 음절 구조를 파괴하면서 이음절에 있는 첫 번째 자음을 받침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음절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음절 구조를 깨부수면서까지 형태를 밝히는 거예요. 이런 표기법을 쓰는데 이것을 형태음소적인 표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태음소. 그러니까 이제 형태를 밝혀주는 표기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표기법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형태를 밝혀주면 읽을 때 좋겠습니까? 들을 때 좋겠습니까? 눈으로 볼 때 좋은 거냐? 들을 때 좋은 거냐? 눈으로 볼 때죠. 이것은 들을 때 좋아요. 밤이 그냥 들리는 거죠, 그냥. 소리가 그대로. 근데 이쪽은 눈으로 딱 봤을 때 눈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읽을 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음절 구조대로 안 써놨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음절로 옮겨서 읽어야 되잖아요. 밤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쓰는 사람은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쓸 때 소리대로 쓰라면은 밤이 얼마나 쉽겠어요. 음절대로 내가 밤이 이렇게 발음하니까 밤이 쓰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쓰려면 밤이 소리는 밤인데 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쓸 때 좀 힘들어요. 좀 힘든데 읽기는 엄청 편한 거죠. 그래서 이 형태의 음소적인 표기법은
가동률을 몇 퍼센트 더 신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더 빨리 읽는다는 거죠. 음절 표기보다. 이건 무슨 뜻이지? 생각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기법 자체가 저렇게 성립된 것을 저렇게 쓰자고 만든 사람조차도 저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을 거다. 그런데 어쨌거나 너무나 기가 막힌 표기법이다, 이것이. 그런 것을 줄곧 이제 근래에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표기법이다. 잘된 표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당시의 표기법이죠.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썼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국어는 이와 같이 음소적인 표기법, 알파벳을 쓰듯이 이렇게도 직선상에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일본어처럼 음절 구조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와 같이 이것은 형태를 밝힌 것인데 이런 것은 평면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도 나란히 선상으로 옆으로만 쓰는 방식이죠. 이것도 옆으로만 쓰는 방식이죠. 얘는 옆으로 가다가 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선이라고 하는 2차원적인 세계의 글쓰기라면 얘는 평면적인 3차원적인 글쓰기가 됩니다. 가다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글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PA 하고서 미음을 밑으로 쓰는 거예요. M을. 이런 글쓰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파벳을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일본어도 뭐 가나 같으면 이게 갖다 밑에다 이 밑에 세로만 쓰니까 말이에요. 가로만. 그러니까 가로만 쓰면 계속 가로만 써야 되고 세로라만 쓰면 계속 세로만 써야 되니까 방식이 없는데 이 한글은 가로로 썼다가 세로로 썼다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쓰는 그런 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3차원적인 구조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는 3차원적인 구조로 어느 쪽으로도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이 한글 표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지혜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음 합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음을 써가지고 글자를 합쳐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음은 자음과 모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음과 모음을 써가지고 이걸 합쳐가지고 글자 한 글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학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자라는 것은 한자가 전부 다인데 한자는 세포와 같다. 글자 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 세포들이 모이면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글자다. 그러니까 한자는 하나하나가 지식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글자 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 글자는 해체하면 안 되는 거죠. 글자는 해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글자가 지식의 가장 최소 단위인 것이다. 이것을 해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종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이 세포를 갖다가 분자로 나눈다는 거예요. 글을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단어를 갖다가 어떤 하나의 단어를 쪼개면은 뭘로 나눠지겠어요? 분자로 나눠진다는 것은 단어가 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음절로 나눠진다는 거죠. 음절로 나누어 버리면 이 음절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근데 음절을 또다시 나누면 뭘로 나누어져요? 음소로. 그러니까 음소로. 그러니까 분자에서 원자로.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를 갖다가 음절로 나누고 음절은 다시 음소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훈민정음의 구조인데 지식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글자인데 그 글자를 음절로 나눠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렇게 지식을 파괴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식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게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한자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로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가장 최소 단위인 그 지식의 단위들, 유니트, 그걸 갖다가 깨부수겠다는 것이 세종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언어학 논쟁이었다. 채말리라고 하는 당대의 학자들, 대다수의 학자들이 채말리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한자가 그 지식을 전달하는 최고의 수단인 것이고, 그것만이 문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그 글자들을 음소로 쪼개는 그런 것은 글자가 아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식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언어학적인 논쟁에서 세종이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그것은 지적인 혁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원자가 음소의 개념이라면 이제 분자는 음절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글자가 한 음절이 있다면 이것은 원자를 보여줘요. 이게 음소, 자음과 모음과 자음이라는 음소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의 분자인 음절을 보여줘요. 음절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의 단어, 한계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한글의 표기라고 하는 것은 세포를 보여주면서 분자를 보여주면서 원자를 보여주는 방식이죠. 이 세포가 투명해가지고 그 세포 안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이 세포가, 단어 안에 음절 구조가 보이고 음절 안에는 음소의 구조가 보이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저 깊이까지 다 보이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것이 한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꽃인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활짝 피죠. 모든 사람들이 이 꽃을 보고 산수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생강나무. 왜 생강나무라고 부르는 거죠? 생강 냄새가 나요? 잎사귀에서. 네네. 대단하십니다. 김유정의 동백꽃이라고 아시죠? 동백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동백꽃은 붉은 장미처럼 생긴 꽃이죠. 그 꽃은 남부지방에서 자라는데 지금 이제 지을 계절이죠. 그 붉게 장미처럼 핀 꽃이 통째로 툭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동백꽃인데 동백꽃은 중부지방에서 안 자라죠. 그래서 이제 강원도 지방에서는 이 생강나무 꽃을 동백꽃이라고 부른답니다. 방언이죠. 근데 이 생강나무 열매가 이제 까만 열매가 열리는데 이 까만 열매를 기름으로 짜서 그걸 갖고 동백기름 동백기름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동백꽃이고 그 동백꽃의 알싸한 그 향기에 푹 파묻혀버렸다. 노란 동백꽃이 떨어져서 깔려 있었다. 이렇게 동백꽃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유정의 동백꽃은 이 동백꽃이고 소양강 처녀 얼마 전에 작사가 돌아가셨죠. 소양강 처녀 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동백꽃 피고 지는 계절이 지금인데 그때 동백꽃이 이 동백꽃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동백꽃은 가로수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거 다 산수유고 산에 올라가면 이 동백꽃이 있는데 이 동백꽃은 말하자면 이 가지에 딱 달라붙어가 있고 뭉쳐서 펴요. 근데 산수유는 피기 위해서 꽃가지가 쑥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꽃이 아까 보신 것처럼 펼쳐지면서 꽃이 막 나오죠. 이렇게 가지가 딱 나옵니다. 이 가지가 없어요. 붙어서 핀다. 그리고 산에 가면은 이제 어느 산이나 가도 있습니다. 있고 이 꽃을 따서 입안에 이렇게 딱 넣으면 혀 위에 올려놓으면 단맛이 나요. 꿀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들이 꽃이 필 때 막 먹어요. 열심히 먹는데 씹어보면은 마지막 맛이 이제 생강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생강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책은 자연책이다. 그래서 이 자연책을 열심히 읽는 그런 종이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연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